기본소득은 원래 보수의 의제였으나 보수가 주춤하자 진보에게 넘어간 의제입니다. 코로나로 급진 의제에서 당면 의제가 되었습니다. 저자는 양극화가 필연인 자본주의의 지속을 위해 부의 재분배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진보라고 주장합니다. 극우들의 편견에 대해선 자료를 반박하고 극좌들의 감성주의 언더독 행태도 반대합니다. 책 리얼리스트를 위한 유토피아 플랜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논쟁이 활기를 띨 때 24개 언어로 번역되고 작가가 내한한 바 있습니다. 저자는 역사가 작가 언론인 뮤트어르 브레으만, 네덜란드 민주진보 진영의 젊은 농객이자 브레인입니다. 저자의 네덜란드는 한국처럼 양당 정치, 3당 정치의 밀물 썰물이 있습니다. 3당제로 재편되며 민주진영이 중도로 나아가는 동시에 진보진영이 길을 펴던 시점에 책이 나왔습니다. 또한 2016년 시점의 네덜란드는 한국이 겪던 텃밭 변경 현상도 겪습니다. 민주당의 텃밭이 무너지면서 미국처럼 도시민주당, 시골보수당으로 재편되던 시점이었습니다. 진보진영이 노동 이슈에서 녹색 여성 이슈로 극단화되자 온건 진보층은 민주 중도 진영으로 옮겨간 현상도 매우 비슷합니다. 보수화된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가운데 한국의 민주진보 진영 담론이 주목받듯이 보수화된 영국, 미국, 유럽 가운데에 네덜란드의 민주진보 진영 저자가 주목받는 것입니다. 저자는 기본소득의 시초를 스핀 햄랜드법에 의한 공적 부조로 봅니다. 따라서 노동법의 발전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1601년 엘리자베스 여왕은 빈민구제를 교회의 선의가 아닌 국가의 책임으로 처음 인식합니다. 노동능력의 유무에 따라 작업장과 구빈원으로 나누라는 원칙을 발표합니다. 산업혁명으로 도시의 빈민들이 몰려 교회가 더는 감당하지 못하자 원칙의 실행이 시작됩니다. 오늘날의 북한처럼 노동자와 빈민의 자유이동을 금지하고 지자체별로 작업장에 강제 고용시켰습니다. 정부 강제노동은 효율이 낮고 사기업이 고용을 위해서 감독관을 파견해달라고 합니다. 최저생계비 미만의 금액은 정부가 보조하기로 하자 사기업이 그만큼 임금을 낮추는 한국의 면세 생리대가 가지는 문제점을 그대로 갖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토마스 길버트법, 스핀 햄랜드법은 폐지되고 신구빈법이 세워집니다. 빈민은 사기업에서 다시 작업장으로 옮겨오고 사기업의 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 공기업이 가져야 한다는 열등처우 원칙이 이때 세워집니다. 공산주의가 생겨나면서 독일에서는 극우로 알려진 비스마르크가 사대보험을 내놓고 미국에서는 총파업이 일어나면서 주 40시간제와 타가도 설치를 이끌어냅니다. 세계대전 이후의 자유세계는 강력한 메카시즘, 반공주의 우경화에 들어섭니다. 영국의 마가렛 대처는 빈자들을 인격 결함으로 취급합니다. 빈자들이 더 술, 담배, 비만 대출하게 되는 이유로 저자는 엘다 샤퍼의 결핍관념을 인용해 변호합니다. 결핍 상황에서 뇌는 처리 용량이 줄어들어 최선의 선택을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제교육, 교육봉사, 찾아가는 행정 등은 증상에만 집중한 오만일 수 있습니다. 저자는 무엇이 최선인지 아는 척을 그만하고 직접 돈을 줘야 해결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역시 극우로 알려진 닉슨 대통령은 기본소득 법안을 발의해서 하원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하지만 더 급진적인 안을 원하던 상원이 부결을 선택해서 이 시대에 통과하지 못하게 됩니다. 비슷한 시기에 캐나다의 도핀시도 민컴 프로그램이라는 실험을 실행합니다. 특정 빈곤선 이하면 세금 환급을 소득보다 많이 주는 방안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결과가 모호해서 실패로 여겨졌지만 통계가 발달한 오늘날 재검증해보니 성공적이었습니다. 저자는 빈곤 비용 연 5천억 불을 내는 대신 역소득세 연 1750억 불을 쓰자고 주장합니다. 일자리가 빠르게 재편되고 청년 학습, 장년 노동 원칙이 깨어진 무한학습의 시대에 저자는 기본소득이 일상으로 들어올 시점이라고 말하고 코로나로 그것이 실현되었습니다. 기존 제도의 정비 차원에서 접근하는 나라들, 행정의 통합으로 복잡함을 없애고 근로 유인 효과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핀란드가 2017년 그러한데 실업급여와 공공부조를 통합하고 차상위 계층으로 올라도 계속 지급을 이어가도록 바꿨습니다. 다음으로는 소득의 재분배로 보는 방안.
고용 없는 생산 시대에 비고용자에게도 돈이 쥐어져야 한다는 발상입니다. 주로 제3세계에서 빈자에게 기본소득을 주면 생필품 구매에 쓴다는 변호로 사용됩니다. 다음은 그보다 높이 기본 인권으로까지 보기. 스위스의 경우 사람이 거래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할 첨부 권리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국민투표에서 부결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기술 공산주의. 로봇이 노동을 대체하고 인간은 창조만 몰두하는 이상사회인데 크리스 휴즈, 샘 알트만, 로빈 체이스, 일론 머스크 등이 좌우를 떠나서 이를 연구 중에 있습니다. 저자는 2009년 영국에서 9명의 갱생에 기존의 복지 비용은 45만 파운드가 쌓였는데 직접 지불을 하자 5만 파운드만 사용되었고 그것도 올바른 곳에만 쓰였음을 예시로 듭니다. 다음으로는 노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42개국의 노동자 중 13%만이 직장을 좋아하고 37%는 싫어함을 넘어서 필요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저자는 아이비리그 수학과를 나와서 하는 일이 페이스북 광고 유도 알고리즘이라 짜는 사람들의 불만을 예시로 듭니다. 그렇다면 필요 없는 일들은 없애나가고 좋아할 만한 일을 쪼갤 수는 없을까? 일자리가 빠르게 줄어드는 오늘날 노동시간의 단축은 일자리 쪼개기의 한 방법입니다. 1900년대 연 3000시간, 1930년대 2300시간, 오늘날 1700시간. 줄일 때마다 기업가들은 반대했지만 모두가 혜택을 나눠 갖게 되었습니다. 70년대 이전까지. 주목할 점은 직장 노동을 줄이자 미뤄왔던 그림자 노동, 양육, 그리고 학생 노동이 늘어난 것입니다. GDP에 잡히지만 않아왔을 뿐 자원봉사, 공유경제, 그림자 노동도 중요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로봇세. 그 70년대 이후 근로자와 자본과 부의 비중이 편중되기 시작합니다. 계속 이어지는 양적 완화는 이를 더 가속화할 것입니다. 돈, 시간, 그리고 생산수단의 재분배가 저자는 필요하다고 합니다. 고용 없는 성장으로 기업의 생산과 개인의 소비가 단절되는 것을 정부가 강제로 연결하자는 것입니다. 2017년 2월 빌 게이츠는 로봇세를 제안했고 실리콘밸리가 이에 호응합니다. EU 의회의 DM 출신 괴츠 베르너도 직접세를 줄이고 소비세를 증가시키자는 것을 한 수단으로 제시합니다. 다음은 국경 개방 문제. 20세기에 원조에 쓰였던 5조 달러 중에 85%가 중간 과정에서 사라집니다. 선진국들이 대신에 이민자를 3%만 더 받았다면 그보다 3배의 돈이 개발도상국에 갔을 것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이는 기존의 복지제도와 직접 주는 기본소득의 논쟁과 유사한 점을 띱니다. 코로나로 글로벌 밸류체인이 선진국으로 회귀함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를 더 받아들여야 하느냐 이슈가 앞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으로 책 요약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